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남편이랑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주부랍니다. 사연을 매일 듣기만 하다 이렇게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제 지인 중 누구도 몰라요. 친정도 모르죠. 집안 얘기를 밖에 하고 다니면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되나요? 그런데도 속 답답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익명으로라도 말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제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음,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희 부부에게 어린 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지만 저희 애는 아직도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참 작고 약한 아이였거든요. 제 뱃속에 딱 7개월 품고 있다가 급하게 나왔죠. 선천적으로 희귀병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제게 네가 모자라서 그렇다. 네가 태교를 잘못해서 애가 반푼이로 태어난 거야. 라고 하셨고요. 맞아요. 저희 시모는 입에 칼을 부신 분이에요. 아, 하던 말을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온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인큐베이터 속에서 살았죠. 그때 아이는 매일을 생사의 기로에서 헤맸었답니다. 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네요. 하루도 제대로 자고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딸아이는 정말 제 아픈 손가락이죠. 그래도 아이 앞에서는 항상 웃는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하지만 아이가 잠든 후엔 남편과 함께 눈물을 삼키는 날들이 많답니다. 자식 가지신 분들은 제 마음 10분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픈 게 훨씬 힘들어요. 비교가 안 되죠. 애가 아픈 걸 보고 있으면 차라리 내가 더 아프고 싶죠. 아이의 아픔을 몽땅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애를 한시도 제 옆에서 떨어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딸아이가 매 시간마다 먹어야 하는 약이 있거든요. 꼭 챙겨줘야 해요. 게다가 제가 없으면 밥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죠. 아이가 가진 병이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최대한 아이에게 맞춰주려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의 생활은 아이를 낳기 전과 180도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는 아이 낳기 전에 학교에서 선생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학교 관두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요. 남편도 원래 타지에서 일을 하다가 딸아이 때문에 거기 관두고 집 가까운 곳에서 투잡을 하는 중이랍니다. 하루가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딸아이 약을 먹이고요. 밥 먹기 싫다는 아이한테 사정사정하며 한 숟갈이라도 먹이고요. 틈틈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러다 보면 일을 할 시간이에요. 또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또 다시 아이 약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일을 하고 그렇게 밤이 되죠.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기분이랍니다. 아니, 저희 집은 정말 매일이 딸과 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를 도와줄 수 없고요. 집안 살림과 아이를 돌보는 건 오로지 제 몫이죠. 그렇다고 남편에게 왜 집안 살림을 신경 쓰지 않냐, 아이를 돌보지 않냐, 불평할 수 없어요. 남편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투잡을 한다고 했죠? 본업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거랍니다. 치킨집이다 보니 오전 시간에는 조금 한가롭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꼭두새벽에 일어나 공장에서 알바식으로 일을 하고 오후부터 밤에는 장사를 해요. 치킨집이다 보니 새벽 2시, 3시까지도 주문이 들어와서 늦게 들어와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또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남편도 저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우리 수명을 깎아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딸 아이가 먹는 약이 너무나 비싸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딸 아이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저희를 향해 웃어주고 손을 뻗어주고 안겨줄 때면 하루의 고통이 모두 사라지죠. 저희 세 가족은 그걸로 충분하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딸 아이가 아픈 게 문제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를 괴롭게 한 건 바로 시모였답니다. 지금도 시모라는 글자만 보아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네요. 시모는 원래 저희 가족에 관심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딸 아이가 태어난 후로 특히 더 그랬죠. 시모 기준에서 저희 가족은 실패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치킨집에서 일하는 아들, 교사였던 직업도 관두고 집에서 변변찮은 재택근무를 하는 며느리, 그리고 시모의 말로는 태어난 것부터가 실패였다는 저희 딸. 반면에 도련님은 이름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아는 대기업에서 일했고 동서는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했거든요. 게다가 거기 아들이 참 건강했고요. 가족 모임이라도 열리면 어찌나 저희 가족과 도련님네 가족을 비교하셨는지요. 도련님네 가족이 되려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정도였어요. 저희 딸에게 태어난 것부터 실패였다는 걸 말씀하신 것도 가족 모임에서 하신 거였죠.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였던지요. 그 말을 들은 후로는 저도 저희 남편도 시모는 없는 사람이다 여기며 살아왔죠. 그렇게 한동안은 잘 살아왔었답니다. 문제는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생겨요.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엔 시부와 시모가 시골에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셨죠. 시부가 워낙 좋은 분이시라서 시부께서 집안 살림이며 요리,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시모는 시부가 없인 밥도 안 드셨고요. 그러다 시부가 뇌출혈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시모가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도련님 내외와 저희는 요양원을 권해드렸지만 거긴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시모 혼자 생활할 수도 없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평생을 시부의 보살핌 아래에 있던 분이라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시모가 도련님 집에 가서 생활하셨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오지 않겠다 하셨대요. 오히려 고마웠죠. 그렇게 아이 케어하는 데 집중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난데없이 도련님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를 받기 전부터 이상하게 뒷목이 서늘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굉장히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어머, 그런가요? 동서가 고생이 많겠네요. 네, 저도 양쪽에서 힘드네요. 그래요,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요, 형수. 죄송해서 어쩌죠? 오늘도 사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뭐를요? 제가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팀장 직급을 준다고 해서 아예 가족과 함께 갈 생각이에요. 와이프도 미국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차릴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어머님은요? 형수님네 집에서 지내실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어요. 갑자기 시모가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한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엔 곧 죽어도 오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었는데요. 믿을 수가 없어서 도련님께 거듭해서 물어봤죠. 어머님이 저희 집은 싫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미국으로 가면 갈 곳이 형수님 댁밖에 없잖아요. 요양원보다 몇 배는 좋다는 실버타운도 싫다고 하시고요. 그럼 미국은요? 같이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죄송해요, 형수님. 아무래도 어머니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도련님은 이렇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가 다시 걸어도 받지 않으시더군요. 그럼 저희 집은 시모를 감당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집 상황 아시잖아요. 하루하루가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런 집에 시모까지 모시게 되다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차마 시모에게는 전화를 못 걸겠더라고요. 저는 시모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무슨 일이야? 도련님이랑 통화했어? 아니, 부재 중에 있는데 바빠서 못했네. 도련님, 도련님네 가족 미국으로 이민 간대. 그럼 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오시겠대.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미 다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 어떻게 해, 여보? 내가 다시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몇 시간 후에 다시 남편에게 연락이 왔죠. 저는 남편이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어머니를 모셔야지. 속절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우리 딸아이 보고 태생이 실패했다고 말한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한다니요. 그게 지옥이 아니면 뭔가요? 앞으로의 생활이 180도 바뀔 거라는 걸 예감할 수 있었죠. 그런데 거부할 방법도 도저히 없더군요. 제 예감이 딱 들어맞았답니다. 바로 다음날 시모가 이삿짐 센터를 대동하고 저희 집으로 오셨으니까요.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설마 나보고 서재를 쓰라는 건 아니겠지? 안방을 내가 써야겠다. 어머니, 안방은 딸아이가 지내는 방이에요. 저 작은 것이 뭐 이렇게 큰 방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금방 갈 애 아니니? 어머니! 하루에도 몇 번씩 피가 끓고 눈앞이 깜깜해졌답니다. 어머니는 저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하셨거든요. 시모가 아이에게 어떤 모진 말을 할지 몰라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시모는 뚝 하면 이런 말들을 제 딸아이에게 했답니다. 에휴, 독한 건 돈 잡아먹는 벌레네. 징그럽다, 징그러워. 대체 돈을 얼마나 쏟아부어야 사람이 될래? 네가 내 아들의 등골을 빼먹는구나. 이 할미 갈 때 같이 가자꾸나.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저 몰래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우연히 들은 거거든요. 제가 재택근무를 할 때에는 집중을 위해 노래를 들으며 하는데 시모가 그 시간을 노린 거였어요. 우연히 시모의 폭언을 들은 제가 시모에게 가서 도대체 아이에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며 화를 내면 시치미를 떼셨죠.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증거 있니? 증거 있냐고. 그리고 내가 설령 그런 말해도 그게 뭐가 큰 죄니? 내가 못할 말 했니? 응? 틀린 말 했어? 얘가 이렇게 모자라게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 큰아들 좀 봐라. 걔가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니? 아침엔 공장에서 일해, 밤엔 치킨집에서 일해. 잠은 제대로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지 아빠 잡아먹겠다. 이런 애, 너 살아서 뭐하니? 너도 멍청한 짓 그만하고 포기할 건 포기해라. 이런 이중생활은 남편 앞에서 더 심해졌어요. 남편 앞에서는 천사가 따로 없으셨죠. 어찌나 알뜰살뜰 챙기는지 요리도 할 줄 모르는 분께서 남편 도시락까지 쌌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어렸을 때 먹던 집밥을 먹을 수 있다며 좋아했고요. 몇 년 전에 우리 딸아이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실패한 아이라고 했던 독설은 벌써 잊은 사람처럼 굴더군요. 어머니가 못 본 사이에 참 다정해지셨다고 할 때마다 제 가슴속에선 피눈물이 흘렀답니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시모의 만행에 대해 말하는 날에도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탓했죠.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 딸한테 왜 그런 말을 하겠어? 아니라니까. 내가 똑똑히 들었다고. 아, 정말 왜 그래,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 불편한 거 알겠어. 하지만 상황을 봐. 아버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동생은 미국으로 홀랑 떠나버리고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외로우셔서 그런 거야. 당신이 조금만 봐드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남편까지 미워졌어요.
남편은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갔고, 저와 딸아이는 시모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시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시모는 집안 살림에 손끝 하나 대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제가 하는 살림에 잔소리를 늘어놓으셨고요. 매일 새끼를 따뜻한 밥에 국을 대령해드려야 했죠. 국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달라야지 그날 하루가 조용했죠. 제가 혼자 내 식구의 빨래며 설거지, 청소, 그리고 일을 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엔 저희 딸에게 폭언을 하셨어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죠. 결국 딸아이를 옆에 꼭 붙여놓고 재택근무를 하다가 새벽에 잠드는 일이 늘어났죠. 미칠 것만 같았답니다. 저는 저대로 잠도 못 자고 일을 하고 딸아이도 딸아이 나름대로 시모의 눈살을 못 이겨 상태가 점점 나빠졌어요.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의 건강 상태를 들으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시모 몰래 녹음기를 사서 딸아이의 옷 속에 넣었고 시모의 폭언을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집애야, 차라리 죽든가, 응? 네 엄마 손을 잡고 확 저 세상으로 가버리던가. 왜 이렇게 명줄이 짧고 가늘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니? 네 아비가 불쌍하지도 않니? 옛날 같았으면 너 같은 건 진작에 죽었어야 하는 건데 원. 에휴, 눈 동그랗게 뜬 거 봐라. 소름이 다 끼친다. 보지마 이 잡고사. 저는 녹음을 듣고 기절할 뻔했답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폭언의 수위가 날로 심해져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 발달이 느리다고는 하지만 맑게 다 알아듣는 애입니다. 시모의 말도 분명히 이해했을 거고요. 매일같이 저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 가슴에서 용암이 끓는 듯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른인 제가 들어도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 어린 딸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달려가서 네 엄마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도 남편에겐 시모가 친엄마잖아요. 자신의 엄마가 자신의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충격이 상당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겁도 났습니다. 만약 남편이 시모를 선택하면 어쩌나 하고요. 시모에겐 이제 정말 남편밖에 없거든요. 남편도 그걸 잘 알고요. 남편이 시모를 택하면 제가 딸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제 수입으로는 딸아이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저도 이걸 계속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제가 며칠 끙끙 앓며 고민하는 사이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단지 말로만 아이를 괴롭히는 줄만 알았던 시모가 알고 봤더니 제 아이에게 손찌검까지 하고 있던 거예요. 저희 딸아이 엉덩이에 커다란 몽고 반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도 크고 진해서 얼핏 보면 멍으로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딸아이를 목욕시키는 어느 날 그 몽고 반점이 유독 진하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제가 슬쩍 손으로 만져보려는데 딸아이가 몸을 바짝 굳히곤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약을 먹을 때도 울지는 않는 아이였거든요. 시민아, 왜 그래? 아파? 엄마가 너무 세게 만졌어? 아니. 그런데 왜 울어, 지민아? 다른 곳이 아픈 거야? 딸은 누가 들을세라 욕실 밖에 누가 있는 건 아닐까 잔뜩 겁내하며 제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죠. 할머니가 여기를 자꾸 꼬집어. 내가 너무 밉대. 근데 이걸 엄마나 아빠한테 말하면 앞으로 더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 근데 나 너무 아파. 엄마, 할머니 다른 데 가라고 하면 안 돼? 아이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정은 짐작가시나요? 뜨거운 용암을 마신 것처럼 온몸이 절절 끓었답니다. 정말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고 아이가 했던 말을 노트에 전부 받아 적었어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전화했죠. 딸아이는 아는 언니 집에 잠깐 맡겨두고 집에서 삼자대면했습니다. 저는 바로 시모의 폭언이 담긴 녹음본을 틀었고요. 딸아이의 상처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너, 이게 뭐하는 짓이니? 뭐하는 짓이긴요. 어머니가 제 딸에게 한 짓이죠. 당신, 잘 들어. 이게 당신 어머니가 당신 딸한테 하는 말들이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말을 해. 그것도 난 몰래. 이게 정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도련님이 미국으로 가서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니? 아범아, 얘 말 듣지 마라. 조용히 하세요. 제가 뭐 없는 말 했나요? 억지로 지어낸 거냐고요. 어머니, 저도 이젠 못 참겠어요. 당신, 이 사진도 봐봐. 우리 딸 엉덩이에 몽고 반점 있는 거 알지? 그런데 어머니가 일부러 그 부분만 계속 꼬집었대. 꼬집으면서 그러셨대. 내가 너 미워해서 꼬집는다고. 근데 이걸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더 미워할 거라고. 이게 말이 되니? 어머니. 말을 하면서도 심장이 펄떡펄떡 뛰었어요. 목소리도 덜덜 떨렸지요. 남편이 과연 시모를 선택할지 저와 딸아이를 선택할지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말하면서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해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딸아이와 시모를 한 지붕 아래 둘 수 없었습니다. 이 인연이 기어코 나를 쫓아내려고 이런 농간을 치는구나. 시모는 거의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직전이셨죠. 제가 녹음을 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선택해. 나랑 딸이야. 아니면 너희 엄마야. 난 더는 너희 엄마랑 못 살아. 너도 저번에 병원 가서 들었지? 우리 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대. 병이 나아졌다가 다시 심해지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해. 나랑 딸이야, 너희 엄마야. 만일 너희 엄마를 선택하면 넌 다시는 우리 못 볼 줄 알아.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너희 엄마라고 한 거야? 야, 강수를 뒀습니다. 시모는 고래고래 소리치며 저를 향해 쌍욕을 하기 시작하셨고 남편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조용했죠. 한참 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아무래도 제 가족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네 가족이 아니니? 네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은 없는 게야. 안 돼. 시모는 그 다음날 바로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아시는 분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물론 가시는 길이 순탄치 않았죠. 저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번갈아 잡고 애원하시더니 이내 딸아이에게까지 손을 뻗으셨죠. 딸아이가 시모의 손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시모의 손만 닿아도 경기를 일으키는 지경이었거든요. 남편은 딸아이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종종 찾아뵐게요. 아범아, 아범아! 그러나 시모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어언 2달이 지났지만 남편은 한 번도 시모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 저 또한 그렇고요. 매일 전화가 걸려오는데 아직 받기가 두렵네요. 딸아이에게 폭언을 하던 시모의 목소리가 제 꿈에도 종종 나오거든요. 시모의 소식은 요양병원 보호사님으로부터 듣고 있어요. 그분이 말하시기를 거기서도 제 딸과 저를 욕하고 계시다네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핸드폰에 찍혀있는 부재중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답니다. 딸아이를 생각하면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과연 옳은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부디 현명하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